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인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된 월요일인데 대체 공휴일이죠. 오늘 10월 4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뉴스부터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8월 서울시 전월세 거래량 가운데 월세 비중이 48.2%를 차지하면서 전세와 비슷한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이번 전세 월세화 현상은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해서 기존 계약을 연장하는 세입자가 늘고 보증금 인상률이 5%로 제한돼 전세 매물이 줄어든 것이 큰 원인으로 꼽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전세 대출 규제까지 깐깐해지면서 실수요자들이 답답함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에서는 전세 대출을 은행 지점당 월 5억으로 제한한다는 소문까지 퍼지면서 연말 대출 절벽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임대차법에 이어서 대출 규제도 세입자 부담만 높일 거라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금융당국은 이번 주 가계부채 추가 대책을 발표합니다. 코로나 돌파 감염이 군부대를 덮쳤습니다. 경기도 연천의 한 육군부대에서 이 전수검사를 진행한 결과 감염자 46명 중 34명이 백신 접종을 끝내고도 코로나에 걸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돌파 감염자 대부분은 1, 2차 화이자 백신을 맞았고요. 일부는 아스트라제네카를 교차 접종한 상태였습니다. 이 논산 육군훈련소와 청해부대 등 군부대 집단 감염 사례가 있었지만 군내 백신 접종이 사실상 완료된 뒤 집단 감염이 발생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사태로 인해 군은 긴급대책 회의를 열고 부대별 휴가 복귀자 관리와 이 방역 시스템 전반에 대해 재검토에 나섰습니다. 개천절 대체 휴일인 오늘까지 사흘 동안 연휴가 이어지면서 이 수도 비수도권 해수욕장에는 많은 인파가 몰려들었다는 소식입니다. 서해안 대천 해수욕장에 이번 주말 이틀 동안 다녀온 인원은 94,200명으로 지난 주말보다 2만 명 넘게 늘었는데요. 주말 동안 낮 기온도 크게 오르면서 막바지 물놀이를 즐기려는 사람들이 해수욕장을 찾았습니다. 연휴 기간 인구 이동이 활발해지면서 어제 전국 고속도로를 이용한 차량은 한 주 전보다 17%가 증가한 약 503만 대로 집계됐는데 이 다음 주는 한글날 대체 휴무로 사흘 연휴가 예정돼 있어서 수도권발 코로나19 지역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과거 신종플루의 치료제인 타미플루가 나왔던 것처럼 코로나도 지금 먹는 치료제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치료를 위해 개발 중인 알약이 마지막 3상 임상시험을 거쳤다는 소식인데요. 화이자나 로슈 등도 먹는 치료제를 개발 중인 가운데 가장 앞서 나가는 제약사 머크 측은 미 식품의약국의 긴급 사용 승인을 최대한 서둘러 신청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머크 측은 연말까지 1,000만 명분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장기간 이어지는 코로나와의 싸움에서 이번 먹는 치료제 개발이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국제사회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코로나19 현황 살펴보겠습니다. 2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2,086명으로 누적 확진자 수는 31만 8,100여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한편 코로나19 백신 1차는 12만 4천여 명이 추가로 접종해서 총 3,971만 명을 넘어섰고요. 2차까지 접종한 누적 접종 완료자는 총 2,698만 2천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날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대체 공휴일인 오늘 이 중부지방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전부터 수도권 북부와 강원 영서를 중심으로 비 소식 나와 있습니다. 이와 함께 아침까지 짙은 안개가 예상되는데요. 내리는 비의 양 자세히 보시면 경기 북부와 영서 지역에 최고 40mm, 그 밖에 중북부 지역에는 5mm 안팎의 비가 오겠습니다. 또 중부지방에는 비와 함께 초속 15m의 강한 돌풍까지 불 것으로 보이니까요. 시설물 관리 유의해 주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기온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최저 기온 16도에서 21도, 한낮 최고 기온은 23도에서 30도 선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비가 내리는 지역에는 강한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까지 동반된다고 하니까요. 비바람에 피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10월 4일 월요일 행복한 아침 지금 시작합니다.
네, 행복한 월요일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방송인 박수림 씨, 이정수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건우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자동차 얘기부터 나누나요 오늘? 네, 오늘 좀 안타까운 소식으로 시작을 네. 합니다. 지난 22일 추석 연휴 마지막 날 일어난 좀 참변이었습니다. 네. 고속도로 사고 부상자를 돕기 위해서 구조에 나섰던 60대 의사가 다른 차량에 치이는 2차 사고로 숨지는 일이 있었거든요. 다 기억하실 겁니다. 평소 형편이 어려운 이웃에게 무료 진료를 하던 아주 좋은 의사였는데요. 네. 그래서 더 안타까움이 컸고요. 또 사고 현장에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제가 보니까 마음이 더 안타깝더라고요. 네. 그 영상 제가 준비했거든요. 네. 함께 보시죠. 네, 바로 이 영상입니다. 폭우가 내렸던 남해고속도로입니다. SUV 차량 한 대 저렇게 가드레일 넘어서 언덕으로 올라가죠. 빗길에 미끄러진 사고였습니다. 네. 이 장면을 목격한 61세 의사 이영곤 씨가 갓길에 차를 세우고 달려갔는데요. 이 씨는 사고 차량 운전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다시 차로 돌아왔지만 뒤에 오던 승용차가 빗길에 또 미끄러지면서 이 씨를 아이고. 2차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부상자를 돕다가 교통사고를 당하니까 너무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사망한 의사는 추석에 이제 명절 고향을 가다가 사고 난 거죠. 그렇습니다. 이 사고를 당한 네. 이영곤 의사거든요. 이영곤 씨는 추석에 선친의 묘소를 찾았다가 이런 좀 참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져서 더 안타까움을 사고 있는데요. 현장에 출동한 119 구급대가 급히 인근 병원으로 이송을 했지만 1시간 만에 숨지고 말았습니다. 네. 이 씨는 경남 진주에서 30년 동안 내과를 운영 중이었죠. 네, 맞습니다. 네. 평소 치료비가 없는 환자들에게 무료로 진료를 하고요. 또 인재 양성을 위해서 장학금 지원도 아끼지 않았다고 합니다. 누구보다 따뜻한 의사였던 그의 행적이 알려지면서 추모 물결이 이어졌고요. 네. 진주시는 고인의 의사자 인정을 보건복지부에 청구하기도 했습니다. 아우, 안타깝다. 아유, 평소에도 그 희생정신이 강한 분이셨는데 그러면 그분이 살리시려고 갔던 그 가드레일 넘은 차, 그 안에 있는 피해자는 어때요? 그러게 어떻게 됐어요? 탑승자는 뭐 이게 다행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네. 타박상을 입었다고 해요. 그래서 비교적인 좀 안정적인 상태였다고 하고요. 탑승자는 당시 의사인 이 씨가 사고 현장에 와서 자신의 몸 상태를 체크해 주었다면서 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떡해. 몸은 다 움직이냐, 신고했으니 괜찮다, 이렇게 자신을 위로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안타까운 그 행적에 대해서 전했습니다. 네, 정말 생애 마지막 순간까지 남을 돕다가 떠나신 거잖아요. 정말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네. 아니 이번 안타까운 사고로 인해서 고속도로 2차 사고에 대한 경각심이 다시 한번 일깨워졌어요. 말씀하신 바로 2차 사고 상당히 이게 무서운 사고거든요. 네. 선행하던 차량에 사고가 나거나 정차한 상태에서 뒤따르던 차량이 추돌하는 그런 사고를 말하죠. 그런데 일반 사고와 달리 연쇄 추돌이나 사망 사고 같은 참변으로 이어지기도 네.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고속도로 2차 사고의 위험성과 또 대처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요. 먼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사고를 보겠습니다. 영상 준비했거든요. 함께 보시죠. 자, 고속도로 2차로에 차량이 멈춰져 있습니다. 운전자 비상등 켠 채 가만히 서 있는데요. 뒤에 트럭이 다가오고 있죠. 못 봤나요? 들이받습니다. 네. 사고가 나서 고장이 난 차량이 현장에 방치돼 있다가 벌어진 전형적인 2차 사고입니다. 비상등이 켜져 있는데도 그 사고를 못 막았네요. 네, 바로 보셨습니다. 고속도로의 경우에는 일반 도로와 다르잖아요. 그래서 차량이 보행자가 있다는 걸 생각할 수가 없고요. 또 차가 멈춰 있다고 예상하기도 더 어렵습니다. 또 시속 100km 이상으로 질주하는 차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제동거리가 길기 때문에 2차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더 커집니다. 또 처음 사고가 난 운전자가 현장을 떠나지 않고 차량 근처에 있다가 참변을 당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이 영상이 바로 그런 케이스입니다. 함께 보시죠. 고장이 또 났죠. 서 있어. 또 네네, 서 있어. 뭐 고장이라도 난 걸까요? 고속도로 한가운데 운전자 차량이 저기 멈춰 있으면 안 있습니다. 되는데. 운전자가 아찔한 수신호를 계속하거든요. 도로공사 직원의 지시에 따라서 운전자가 갓길로 이동하니까 저렇게 뒤따르던 차량이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그대로 앞차와 충돌하고 말았습니다. 네. 아니, 갓길로 대피했기망정이죠. 그대로 있었으면 그냥 박는 거잖아요. 그럼 정말 큰일 나는 거죠. 네. 2차 사고 사망자의 80%가 네. 첫 사고 뒤에 차량 안에 있거나
주변에 있다가 변을 당하기도 합니다. 대처법을 모르거나 알더라도 사고에는 당황해서 내가 빨리 나가야 하는데 그걸 잊어버리기 때문이라고 하거든요. 사고가 나면 가급적 갓길로 이동을 하시거나 아니면 사고 차량에서 대피해서 가드레일 바깥 안전지대로 가시는 게 더 좋습니다. 근데 오히려 그 차 밖에 있는 것보다 차 안에 있는 게 더 안전하다는 얘기도 있던데. 그런 속설도 있어요. 네. 뭐차 안에 있으면 충격이 좀 덜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있지만 그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물론 차 주변에 서 있는 것보다 덜 다칠 수는 있어요. 네네네. 하지만 대형 차량과 추돌을 하게 그렇지. 된다면 그렇죠. 오히려 뭐 차가 이런 경우. 흔들린다거나 지금 보는 저런 네, 경우. 지금 같은 경우죠. 예. 저런 경우에는 내부의 안전장치들이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그래서 빨리 빠져나오는 게 능사입니다. 네. 만약에 사고가 난 위치가 터널처럼 가드레일이 없는 곳이면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게 가장 고민이 되실 것 같아요. 터널이나 교량 또 방벽이 있는 고속도로 같은 곳이 있잖아요. 이런 데는 가드레일 밖으로 빠져나갈 수 없는 곳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갓길을 따라서 걸어간 다음에 해당 구역을 빨리 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네. 일단 그 길을 자리를 따라서. 벗어나야 해요. 네. 그렇지 않다면 더 큰 위험에 노출이 될 수가 있거든요. 네네. 이 영상이 바로 그런 영상입니다. 함께 보시죠. 자, 터널 터널에 아니죠. 차량이 네. 멈춰져 있는 거예요. 네네네. 그런데 전방을 인지하지 못한 차량이 그대로 아. 추돌하고 말았습니다. 네. 앞차 순식간에 반파됐는데요. 아유. 다행히 사고 직전에 앞차 운전자가 터널 안전지대에 미리 대피를 해서 다행이네. 인명사고는 정말 피할 수가 다행이다. 있습니다. 아하. 야, 이번에도 비상등 켜고 서 있었는데 그 어두워가지고 잘 안 보였던 것 여기 같아요. 서 계셨어요. 그렇습니다. 여자분인데 네. 미리 대피해서 다행이긴 하네요. 천만 다행이죠, 그게. 보다 안전하게 대피하려면 차들이 오는 방향으로 갓길을 걸어가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터널 밖까지 나와야 합니다. 빗길 사고나 졸음운전의 경우에는 사고 차량이 어디로 미끄러질지 예상을 할 수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더 중요한 사실이고요. 네. 다음 영상도 바로 이런 아찔한 순간들이 담겨 있습니다. 영상 함께 보시죠. 자, 역시 터널 영상인데요. 이렇게 아슬아슬하게 고개 운전을 하다가 차량을 들이받고요. 미끄러져요. 사고가 굉장히 저봐. 뭐 스케이트 타는 것 같죠? 네. 자, 사고 처리 중이던 순찰차가 뒤에 있잖아요. 근데 네네. 이 순찰차까지 어떡해, 어머, 들이받고 웬일이야. 맙니다. 아, 그러네. 빗길에 미끄러져서 일어난 사고거든요. 네. 진짜 위험한데요. 길 사고에는 뭐 순찰차 있어도 아무 소용이 없네. 그렇습니다. 고속도로 2차 사고 같은 경우는 한 번 일어나면 인명피해가 너무 크다는 거 이거 아셔야 돼요. 네. 네, 예. 맞습니다. 작년에 고속도로 사망 원인 8명 중 5명이 2차 사고로 인한 사고였습니다. 특히 2차 사고는 일반 사고와 비교했을 때 치사율이 엄청나게 높았거든요. 그래서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자, 일반 사고와 2차 사고의 치사율을 비교한 그래프입니다. 네. 2차 사고의 치사율이 해마다 50%를 훨씬 웃도는 걸 알 수가 있죠. 네. 또 일반 사고와 비교했을 때 6배 이상 높은 수치입니다. 우와. 2차 사고가 나면 절반 이상이 사망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에 정말 위험합니다. 네. 2차 사고는 확실히 사망 위험이 높네요. 네. 그러면 2차 사고의 위험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대처해야 됩니까? 일단 차보다 사람이 먼저라는 말을 꼭 명심하셔야 네. 합니다. 대다수 운전자가 차에 문제가 생기면은 사고가 났다. 내가 사고가 날 수가 있다. 이런 사실을 잊어버리게 마련이거든요. 그거 빨리 그냥 그 사실을 인지를 하시고 나오셔야 합니다. 일단은 2차 사고의 원인이 되는 게 바로 그렇게 차량 주변에 머물러 있다가 생기는 거거든요. 또 차량의 파손이 심해서 이동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비상등을 일단 켜시고요. 네. 그리고 트렁크를 열어서 뒤따르는 차량들에게 이 사실을 확실히 인지를 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바로 가드레일 밖 안전지대로 대피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아니 가드레일 바깥으로 나가지 말고 갓길에 있으면 안 되나요? 후속 차량이 졸음운전이나 전방주 시 태만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엔 갓길도 정말 위험한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야간이라면 차량에 일단 실내등이나 비상등을 켜놓고 빨리 대피하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 안전하게 대피한 후라면 후속 조치를 위해서 도시공사에서 또 콜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운전자별로 가입한 자동차 보험회사에도 이 사고 사실을 알려서 차량을 빨리 옮기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빠르게 신고를 하고 싶더라도 고속도로에서 막 사고 나면 당황하잖아요. 그렇죠. 여기가 어딘지 잘 모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바로 이정표가 있습니다. 고속도로를 가시다 보면은 길 주변에 숫자가 표시된 거를 보신 적이 맞아요. 있으실 거예요. 이게 저렇게. 바로 갓길 이정표예요. 그래서 고속도로마다 위치 정보를 제공하고 있거든요.
100m 간격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뭐 가령 서울행 경부고속도로에서 사고를 당했다. 네. 그러면 갓길 이정표지 번호가 136.4라면 이 내용을 서울 경부고속도로 136.4 이 내용을 경찰이나 119에 알려주는 것만으로도 사고 지점을 정말 빨리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고가 났을 때 당황스럽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대처를 하고 어떻게 신고를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요점만 꼭 집어주세요. 안 기자님. 네, 네. 1, 2, 3으로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네. 사고가 나면 3가지 핵심 사항 기억하시면 됩니다. 네. 먼저 비상등을 켜고 트렁크를 연다. 트렁크를 연다? 네. 그래야 뒷차가 알 수가 아하. 있으니까요. 또 두 번째, 신속하게 가드레일 밖이나 확실한 안전지대로 대피한다. 아. 그다음 세 번째, 경찰이나 119, 보험사 등에 연락해서 도움을 요청한답니다. 또 만약 견인이 필요할 경우에는 한국도로공사 콜센터 1588-2504로 연락하면 뭐 승용차, 16인 이하 승합차, 1.4톤 이하 화물차를 대상으로 10km 내 안전지대까지는 그냥 무상으로 이동을 시켜주거든요. 그러니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2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일단 사고가 났으면 네. 그 사고 차량을 다른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비상등 켜고 네. 또 판 설치하고 그렇죠. 그리고 얼른 내가 몸을 맞아. 숨겨라. 근데 그것조차도 안 된다면 일단 사람 목숨이 먼저니까 네. 사람 먼저 대피해라. 그래서 안전한 곳으로 가 있어라. 이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를 법의 관점에서 한번 풀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 법이 알고 싶다. 네, 그 법이 알고 싶다. 이인철, 허주연 변호사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첫 번째 사연부터 가죠. 자, 갑니다. 드라마에 내 이것이 나왔어요. 드라마에 내 이것이 나왔어요. 내 친구가 나왔어요. 그럼 좋지. 내 친구 나오면 내 아내가 나왔어요. 뭐 사연도 아니고 뭐 가는데 한번 그렇죠. 보겠습니다. 정답은 전화번호. 야, 이거 크다. 대략 난감이죠. 네.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연을 꽁트로 준비했는데, 자, 의문의 사람들 역할은 이정수 씨가 해주시고, 살해자의 지인은 장예인 씨가, 네. 또 살해자 역할은 제가 하겠습니다. 특수 음향 효과는 아시죠? 네, 네. 이재용 님이 해주시면 됩니다. 대담당입니다. 자, 이 사연은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재구성했습니다. 자연 속으로 고고! 평범한 자영업자로 살아온 저는 요즘 전화통에 불난다는 말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주문 전화가 많이 오냐고요? 아니요. 바로 장난 전화 때문입니다. 한두 통도 아니고 하루에만 이런 황당한 전화가 수천 통씩 걸려온다니까요. 따르릉, 따르릉. 전화 받아. 반말이야 이게. 네, 안녕하세요. 손님 무엇을 주문하시겠습니까? 제가 빚이 10억쯤 되는데 저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예? 저 한 목숨 걸고 게임에 참여하고 싶습니다. 게임이요? 아, 저기요. 여기는 오락실이 아닙니다. 이만 끊겠습니다. 아, 별꼴이야. 요즘 왜 이렇게 장난 전화를 해? 아, 정말. 따르릉, 따르릉. 또 전화 받아. 아, 정말 이 존댓말로 바꾸던지 해야지. 네, 손님. 무엇이 필요하십니까? 어머, 진짜 맞네. 오빠, 나 한민영이라고 해요. 나도 456억 받고 싶어요. 한민이 456억? 아, 정말 짜증나, 진짜. 오빠, 나랑 같은 편이에요, 오빠. 너 이러다 내 손이 죽는다. 다시 전화해서 내가 그냥 낮이고 밤이고 영문모를 장난 전화에 시달리던 저는 드디어 이 사태의 원인을 알게 됐습니다. 알고 보니까 지금 인기 짱이라는 한 드라마에 제 전화번호가 나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언니 큰일 났어, 진짜 큰일 났어. 왜? 요즘 인기 드라마 그 꼴뚜기 게임 알지? 꼴뚜기 게임. 그 대박 난 거. 큰일 났어. 거기 언니 번호가 떡하니 노출됐대. 뭐? 꼴뚜기 게임이든 문어 게임이든 그거 몰라 뭘 모르겠고 왜 허락도 안 받고 남의 전화번호를 쓰냐고. 아유 언니 진짜 지금 화딱지나 죽겠네, 아니 진짜. 지금 화낼 시간 없어. 전화번호부터 바꿔. 이 드라마가 있지 전 세계에 방영이 된다는데 어머. 외국에서 영어로 장난 전화 오게 생겼어 이거. 어머 어떻게 뭐 헬로우를 해야 되나 뭐 시무시를 해야 되나 어떻게 둘 다.
인기 드라마에 제 전화번호가 노출되는 바람에 수천 통의 연락에 시달리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10년 이상 멀쩡히 써온 번호까지 바꾸게 생겼습니다. 조용히 잘 살던 저에게 일어난 이 억울한 일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야, 이거 그냥 듣기만 해도 큰일이네. 이거 한두 통 아닐 텐데, 한두 이거 통이 진짜. 아닐 텐데. 큰일이에요. 이거 어떻게 된 일입니까? 요즘 뭐 안 보신 분들 없을 겁니다. 네. 네, 전 세계적으로 열풍인데 오징어 게임 드라마. 이야. 그 드라마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생존한 사람이 456억의 상금을 받는 서바이벌 게임 드라마죠. 그런데 이 드라마에 잘생긴 공유가 명함이 적힌 명함에 전화번호가 적힌 명함을 건네는 주인공이 네. 건네는 네. 장면이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 전화해서 게임에 참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노출된 8자리 전화번호가 가상의 번호가 아니라 진짜 전화번호. 아, 이거 진짜 큰일이네. 어떻게 실제 전화번호가 드라마에 쓰일 수가 있어요? 이거 일부러 그런 건 아니잖아요. 일부러 그런 건 당연히 네. 아니었죠. 제작 과정에서 일어난 실수였다고 합니다. 드라마 제작사 측 해당 번호가 명함에 나온 번호는 없는 번호, 안전한 번호라고 해서 썼는데 전화를 걸면 010, 그러니까 전화번호 앞자리, 휴대전화 앞자리가 자동으로 붙는 거를 잊었다. 예. 그래서 현재 멋있다. 피해자 측과 원만한 합의를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렇게 네. 해명을 했습니다. 예. 그 드라마 주인공이 되는 상상은 늘 하잖아요. 네. 근데 드라마에 내 핸드폰 번호가 나온다는 게 그 번호가 상상이 안 주인공이었어. 되는데 피해자 충격이 크겠는데요? 번호의 주인 경북 성주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자영업자 A씨였습니다. 피해자는 수천 통씩 전화가 쏟아지고 있다고요. 아우. 그래서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라면서 고통을 호소했는데요. 삭제한 전화번호만 4,000개가 넘고요. 또 휴대폰 배터리가 반나절이면 방전이 됐다고 합니다. 네. 어떤 문자가 오는지 내용을 공개하기도 했거든요. 바로 이 내용입니다. 피해자가 받은 문자 내용입니다. 빚이 12억 정도 있는데 인생 역전 가능합니까? 라며 어처구니 없는 부탁하기도 하고요. 인신미로가. 사람을 왜 죽였냐? 어머. 진짜 나쁜 아이다! 라면서 드라마에 몰입한 것으로 보이는 시청자도 있었습니다. 네. 이것뿐만 아니라 강도 높은 장난 전화에 심한 경우에는 욕설을 하는 사람까지도 있었다고 하거든요. 피해자는 이런 연락 때문에 일상생활을 전혀 하지 못할 정도라고. 그럴 것 같아요, 진짜. 아니 근데 이 피해자 한 명뿐이 아니고 이 전화번호하고 유사한 전화번호를 쓰는 사람들도 피해를 입고 있다고요. 바로 그 사실이 또 온라인에 알려지면서 또 다른 피해자가 양산이 웬일이야. 됐어요. 네, 겨우 숫자 3개가 같은 피해자 B씨였거든요. 전화번호가. 알고 보니까 한 누리꾼이 소셜 플랫폼에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와 함께 전화를 해보라. 이런 장난 게시물을 올려서 일파만파 상황이 커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B씨 장사 때문에 전화기를 꺼둘 수도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하소연을 했습니다. 이 개인정보 노출되면서 피해를 입는 분들이 많은 건데. 근데 이 전화번호뿐만 아니라 계좌번호도 노출이 됐어요? 456억의 계좌 주인. 계좌 주인이 제목의 게시물이 그런 제목 게시물이 게재가 됐어요. 드라마에 나오는 번호로 돈을 보내자 진짜로 송금이 됐다는 겁니다. 하지만 제작사 측은 계좌번호는 사전에 제작진 중 한 명의 협조를 받아서 사용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라면서 선을 그었고요. 또 협의를 하고 사용한 계좌번호이긴 하지만 추후에 또 어떤 문제가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사용 중지시켰다. 이렇게 또 해명을 했습니다. 이게 계좌번호처럼 전화번호도 사전에 이렇게 허락을 받았으면 참 좋았을 것 같아요. 이렇게 개인 번호 협의 없이 드라마에 이렇게 번호가 노출되면 이거 처벌 받을 수 있지 않나요? 이게 남의 문제가 아닌 게 저 같은 경우에도 홈페이지에 이제 상담 휴대폰 전화번호가 이제 공개가 되거든요. 근데 가끔 장난 전화가 와요. 이게 얼마나 힘드냐면 한참 바쁜데 전화 왔는데 장난 전화다.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다든지 엉뚱한 말 한다든지 그런 경우는 굉장히 스트레스 받고요. 집에 가서 쉬려고 할 때도 막 전화가 오거나 그러면 굉장히 큰 스트레스 받거든요. 맞아. 근데 하루에 한두 번 왔는데도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는데 수천 통이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사람은 진짜 힘들어. 정말로 너무너무 큰 고통을 받을 게 너무나 명확하거든요. 그래서 개인정보보호법에 보면은 이제 고의로 다른 사람의 이제 전화번호들을 노출할 경우에는 처벌을 받는데 문제는 뭐냐면 제작자에서 과연 이 사람에게 피해를 주려고 고의로 유출한 거냐 이걸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아서 만약에 고의성이 없다면 형사처벌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계좌번호나 전화번호도 사전에 허락받으면 좋겠어요. 네. 이렇게 허락 없이 더 올리면 처벌받는 거 아니에요, 드라마에? 그러니까 했잖아. 그러니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건데 네. 이제 개인정보보호법에 보면은 개인정보 처리자, 그러니까 업무를 목적으로 뭔가 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하는 처리자가 이거를 이제 개인정보보호법에 관련된 의무나 책임을 부과받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네. 근데 지금 이 사실관계랑은 조금 다른 게 영화사에서 어떤 이 영화 촬영을 목적으로 번호를 수집해서 갖고 있다가 이걸 실수로 유출하거나 고의로 유출하거나 뭐 이런 상황이 아니라 이게 지금 우연의 일치로 번호 8자리가 그대로 들어맞았던 경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드라마 제작진이나 배급 유통사 측이나 이 개인정보 처리자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을 적용한다는 것이 쉽지 않아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이제 넷플릭스랑 제작사 측에서 그렇다 하더라도 한 번만 전화를 해봤으면 미리 확인을 한 번만 해봤더라도 이런 그렇지. 피해를 막을 수 맞아, 있었는데 네. 그런 데 대한 과실은 당연히 인정이 맞네요.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형사처벌은 좀 어려울 것 같다고 하더라도 민사적으로는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난 피해가 클 것 같아요. 계속 전화하고 이러면요. 업무를 못 보니까. 스트레스 아까 저 인철 변호사도 얘기했지만 엄청날 것 같거든요. 근데 원만하게 합의하기 위해서 노력한다 이랬다는데 합의가 된 건 아닌가 봐요. 아직 안 됐어요. 예, 제작사가 처음에는 합의금 번호를 바꾸는 방법밖에 없다면서 네. 합의금을 100만 원을 제시를 안 될 것 100만 같은데. 원으로는 네. 안 될 것 같은데. 그랬다가 이후에 500만 원으로 이제 이것도 안 될 것 같아요. 했다고 하거든요. 저건 안 떠요. 근데 제가 요 내용을 취재했던 이제 네. 동료 기자에게 물어보니까 네. 이 피해자분이 사업을 하는 분이어서 전화로 그러니까. 사업을 하는 글쎄 분이어서 말이야. 전화기를 꺼둘 수가 없는데 어. 전화가 4,000통 넘게 오니까 아무 일도 못 한다는 거예요. 근데 500만 원으로 사실 글쎄요. 안 될 것 같은데요. 안 될 것 같아요. 자영업자이기 때문에 그렇죠. 영업용으로 쓰였던 네. 그 번호를 바꾼다는 것도 쉽지 쉽지 않잖아요. 않죠. 사용한 지 10년이 더 됐다고 그러니까,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작사가 그 일부러 한 것도 아니고 실수로 그렇게 됐다 그러면 손해배상을 해줘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형사처벌 어렵다고 말씀드렸지만 네. 민사소송은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네. 우리 민사소송에는 고의나 과실이 있을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음. 제작자 측에서는 임의로 번호를 조합해도 이게 특정인에게 갈 수가 있다는 걸 충분히 예견 가능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가능할 것 같고 실제로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영화에서 네. 어떤 사람의 휴대번호가 노출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분쟁 조정을 신청했는데 분쟁 조정위원회에서 200만 원을 배상하라고 이제 결론을 내렸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제 생각에도 200만 원 너무 적은 것 같고 네.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한 통에 10,000원. 최소한 10,000원은 받아야 돼요. 4천만 원은 받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4천만 땡겨.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러게.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장난전화 거는 사람도 처벌될 수가 있어요. 상습적 반복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기 위해서 장난전화 할 경우에는 경범죄 처벌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까 맞아, 맞아. 자극적이면 전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 아니 우리 지금 다 같은 생각이야. 앞서 뭐 100만 원 안 될 것 같은데, 그죠? 500도 안 될 것 같은데 그랬잖아요. 예상되는 적절 금액이 그럼 있나요? 이게 총 8자리 번호가 있는데 뭐 그중에 2-3개도 같은 경우가 아니라 완벽하게 일치하는 경우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손해배상을 받을 수가 있죠. 네. 그리고 이 사건에서 주목해야 될 점이 아까 앞에서도 나왔지만 한 2가지 정도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자영업자의 번호였다는 거예요. 맞아. 다들 아시겠지만 자영업자에게 번호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럼요. 그리고 이 업종에 따라서는 때로는 간판보다 번호가 훨씬 더 중요한 경우도 네. 있어요. 번호로 사업하시는 분들인 그런 맞아. 경우도 있는데 아까 이제 기자님 말씀해 주셨지만 이분이 그런 분이셨다고 하니까 더 큰 손해배상액을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또 2번째 점은 이게 정말 유례 없이 히트한 정말 대단한 드라마라고 그러니까. 그럼요. 네. 이게 지금 난리잖아요. 전 세계 1위라고 네. 하잖아요. 네. 세계에서 전화가 올 텐데 당연히 피해 정도가 훨씬 더 크게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여지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거 위자료만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어요. 사실 위자료가 몇백만 원 수준에서 인정되는 경우가 많은데 1,000만 원이라고 하면 사실 좀 큰 인정 범위거든요. 아, 그래서 뭐 일단 그 영업에 본 손해뿐만 아니라 위자료 부분 이런 것들 모두 다 손해를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지만 일단 또 입증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정확하게 어떤 금액이 인정될지는 법원의 판단을 받아봐야지 알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내가 손해본 금액보다 수송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들 것 같다. 네. 이런 경우라고 하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요. 개인정보 분쟁 조정제도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있습니다. 네. 근데 이 번호를 1억 원에 사겠다는 사람이 있는 거잖아요. 진짜? 요분 빠지면 서운하죠. 이분 또 왜 등장 안 하나 싶었어요. 또 등장하셨습니다. 네. 바로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였거든요. 피해자의 전화번호를 1억 원에 사겠다고 홍보한 건데요. 네. 내용이 이렇습니다. 정말? 노출된 전화번호의 주인께서 심각한 장난전화 피해를 입으신다고 들었습니다. 그 번호 제가 1억 원에 사겠습니다. 네. 허경영 게임은 생각을 바꾸면 가능합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신의 SNS에 오징어 게임을 패러디한 허경영 게임의 홍보 포스터를 게재하면서 이번 논란을 자신의 홍보에 또 활용을 했습니다. 듣기에는 좀 솔깃할 수도 있는데 이게 근데 1억에 팔 수 있어요? 그러게. 저는 궁금한 게 이분이 게임 당하면 몇 등 할까.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외국의 경우에는 이렇게 좋은 전화번호 있잖아요. 이제 인식하기 쉬운 전화번호 굉장히 고가에 이제 팔고 사기도 맞아요. 하는데 네. 우리나라는 그게 법으로 금지가 돼 있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에는 이렇게 매매를 금지하고 있고요. 이거 위반할 경우에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처할 수도 있고요. 근데 아주 예외적으로 이제 그 사업을 양도하다든지 그렇게 특별한 경우에만 전화번호 변경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명의 변경이 가능하고 그 외에는 원칙적으로 금지가 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전화를 받았을 때 그냥 전화를 끊는 게 아니라 욕하는 사람들도 많았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심각하잖아요. 그럼 이 욕하는 사람들은 좀 처벌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아까 이제 이 변호사님께서 정확하게 지적해 네. 주셨는데 단순한 어떤 장난 전화 같은 경우에 경범죄 처벌법 위반이 되지만 네. 이걸 넘어서서 듣는 사람에게 막 불안감이나 공포감을 조성할 수 있는 욕설, 협박 이런 내용 문자 메시지 전송을 하거나 뭐 전화를 하게 되면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돼요. 그래서 정보통신망.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는 거고 또 이 자영업자 A씨가 네. 지금 일상생활도 막 방해를 받았는데 그렇죠. 업무는 어떻겠어요. 네. 그리고 한 번 전화를 해보면 이게 아니라는 거 알 수 있는데 계속해서 지금 전화가 오고 있는 거잖아요. 이럴 때 업무방해죄 충분히 인정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니까 방송 보시는 분들 장난 전화하지 마시고 네. 그러니까 진짜 이거를 실제 전화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다는 게 깜짝 글쎄. 놀랐어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근데 드라마나 영화 보면은 전화번호가 솔찬히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네. 그럼 앞으로도 이런 일이 또 있을 수 있는데 그러네. 어떻게 합니까? 그 솔찬이 많이 나오는 전화번호 가상의 전화번호예요. 진짜 전화번호는 아니고요. 그렇겠죠. 네. 출연자들이 드라마에서 사용하는 그 드라마에서만 사용하는 번호거든요. 실제로 이용자들이 사용하는 전화번호가 화면에 노출되면 당연히 지금 같은 피해가 커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만들어진 거고요. 2011년부터 영화진흥위원회가 국내 영화와 드라마를 위한 고유의 전화번호 제도, 즉 스크린 노출용 전화번호를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는 외국의 회사에서 제작이 그 자금 지원으로 또 제작이 된 거잖아요. 그러네. 그렇다 보니까 국내 드라마로 분류가 안 된 거고요. 돼서. 그래서 스크린 노출용 전화번호를 이용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번 경우처럼 일반인의 번호가 국내 드라마나 영화에 노출된 경우는 굉장히 드물고요. 그런 경우는 좀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근데 요즘에 가뜩이나 저 개인정보 노출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데 맞아요. 이 영화나 드라마에 내 번호가 나오는 건 정말 황당하거든요. 네. 이런 거 제작자들이 더 심혈을 기울여서 주의 깊게 좀 해야 되겠다 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다음 거는요. 자, 두 번째 사연은요. 경비원에게 이걸 선물한 주민입니다. 뭐 선물은 좋은 건데 좋은 사실. 건데. 그렇죠. 그게. 그렇죠. 뭘 사랑을 선물했을까요? 아, 그러면 얼마나 안 좋은 걸 안 정말. 좋은 건가 봐요. 보겠습니다. 이거 뭐야? 아, 네. 자, 이 사건은 한 아파트 경비원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자, 경비원 역할은 이정수 씨가 하고 아파트 주민은 제가 합니다. 딸 역할은 장혜인 씨가 해주시고요. 어리고 예쁜 건 다 장혜인 씨가. 난 이상한 것만 시키더라. 이 사연은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재구성했습니다. 사연 속으로 고고! 저희 아버지는 오랫동안 사업을 경영하다가 은퇴하고 최근 아파트 경비원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며 부지런히 출퇴근하신 아버지가 저는 무척 자랑스러웠습니다. 얼마 전 아파트에서 그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저기요, 경비 아저씨, 요거 좀 받아가세요. 아 이게 뭐예요? 무거워라. 이거 뭡니까? 저희가 이번에 출석 선물로 받은 건데 경비 아저씨가 너무 고생을 많이 하시니까 제가 너무 고마워서 뭘 드릴까 고민하다가 선물 가지고 왔어요. 이런 걸 다 챙겨주시고 감사합니다. 네네. 그거 어디 뭔가 들었지? 아니
아니 여기서 듣지 마시고요. 집으로 가셔서 편안하게 씻고 나서 마음 편안하게 식사하시기 전에 한번 뜯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네네. 그날 아버지는 뿌듯한 얼굴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식용유와 햄 세트로 다소 평범한 선물이었지만 아버지는 주민들에게 받은 선물이라고 연신 자랑을 하셨습니다. 짜잔, 어떠냐? 아버지가 고생한다고 선물로 받았어. 아버지 짱이지? 아빠 진짜 짱이야, 짱. 아, 오늘 이걸로 내가 저녁 차리면 되겠네. 어디 보자. 헉! 아니, 이 뭐야? 이 뚜껑이 곰팡이가. 곰팡이? 그럴 리가 없는데. 네가 잘못 본 거겠지? 아니, 아빠 이거 유통기한이 4년이 지났어. 아니, 뭐 쓰레기 아니야 이거? 이 사람들 이거 안 되겠네 진짜. 아니, 이게 분명 나한테 선물이라고. 심장. 속상해하는 아버지를 보니 제 속이 더 타는 것 같았습니다. 경비원에게 먹지도 못할 쓰레기를 선물이라고 속이고 주다니. 만약에 그걸 먹고 탈이라도 났다면 어떡할 뻔했냐고요. 해도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게 진짜 아니, 이게 진짜 앞에 부분만 짜증나. 들으면 훈훈한 소식인 줄 알았는데 이게 그래. 뭡니까 이게? 그러게요. 선을 넘어도 선 넘는 것도 안 되는 이 유통기한까지 넘어버렸으니까 이게 정말 나쁜 일인데요. 이게 24일에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연입니다. 은퇴 후에 경비원으로 일하시는 분께 벌어진 사연이었거든요. 네. 이 남성 주민으로부터 명절 선물 세트를 받았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 명절 선물 세트가 내용물을 뜯어보니까 아까 연기에 나왔던 대로 뭐 곰팡이가 잔뜩 끼어 있고 어떻게 된 거야, 유통기한은 도대체? 뭐 한참 지나 있고 네. 이거 누가 줘도 못 먹을 음식이었던 거예요. 사실 유통기한 지난 건 선물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럼요. 선물 아니 쓰레기가 낫죠 사실. 네, 이게 뭐 사실 쓰레기 말만 들어도 참 그런데 이게 사진을 보면은 더 기가 찹니다. 이제 그 사진 준비했거든요. 한번 직접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사진 보시죠. 자, 경비원이 주민에게 받은 햄 선물 세트입니다. 저희 까맣게 저기 보세요. 하얗게 피어 있는 거. 스티커 이미 개봉돼 있고요. 깡통햄에 곰팡이 가득하죠. 유통기한은 또 보세요. 2018년까지예요. 다른 선물 세트는 심지어 2017년 5월까지라고 표현돼 있어서 이거 뭐 나쁜 자료도 아니고 이거 뭔가요? 그러니까 아니 깡통햄 같은 경우는 유통기한도 길잖아요. 그런데 저 정도까지 됐으면 정말 얼마나 오래된 거예요? 본인은 확인 못 해봤다고 그러겠지. 유통기한 4년 지나면 진짜 이건 음식물 분리해서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이거 너무한 경비원 아저씨한테 이런 걸 드리다니 이거 너무한 진짜 거죠. 근데 진짜 큰 문제는 이런 너무한 네. 일이 처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대요. 경비원의 딸은 심지어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니었다면서 그간이 유통기한이 지난 코코아 가루, 화장품 뭐 이런 걸 소소하게 그러니까 이런 쓰레기들을 이 그건 경비원에게 아니다, 줘왔다는 겁니다. 일부 주민이 경비원들에게 이렇게 유통기한이 지난 쓰레기를 먹으라고 주거나 자기가 쓰기 싫고 그냥 이거 버리긴 버려야 되는데 어떻게 처치곤란일 때 이거를 경비원에게 줬다는 겁니다. 이건 진짜 아니죠. 네. 이 사연군 누리꾼들 반응은 어때요? 네, 화났죠, 누리꾼들 뭐. 공분하고 있죠. 우리와 똑같은 심정입니다. 쓰레기를 주다니 인성 쓰레기다. 자녀분들 정말 속상했을 것 같다. 저거 먹고 만약에 탈이라도 났으면 어쩔 뻔했냐 이런 공분하는 의견들을 남겼습니다. 또 이렇게 경비원에게 못 쓸 물건을 남기는 게 예전에도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맞아요. 지난 2016년에는 유통기한이 무려 3년이 지난 커피를 경비원에게 선물한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해당 경비원은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을 먹으면 우리도 배가 아프다 이런 좀 안타깝게 실망감을 표했습니다. 또 한 아파트 주민이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 들어가서 회수 조치가 내려진 치약을 또 아파트 관리소장에게 무더기로 선물을 한 적이 있어요. 참. 이런 걸 주는 선물을 주는 사람들 대체 생각이 어떤 생각이 박혀 있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너무 궁금해요. 그러니까 나는 먹으면 안 되고 경비원은 먹어도 된다. 뭐 이런 식인 건가요? 뭐예요? 몹쓸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근데 이렇게 쓰레기 선물해 주면 이거 처벌 안 됩니까? 이 사람이 만약에 고의로 상한 음식인 것만 알면서 경비원한테 좀 고의로 좀 이런 걸 주면은 상해죄가 되고요. 네. 혹시 이제 알 수 있었을 정도의 과실이 있으면 과실치상죄가 되는데 네네. 만약에 입주민이 전혀 몰랐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유통기한 지난 거 전혀 몰랐다 하면 형사처벌이 어려울 것 같고요. 저는 법적 처벌보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받은 그냥 그대로 식품을 돌려줘. 그대로 음식에? 주면서 그래. 맛있게 드세요. 알았어도 몰랐다고 했겠죠. 네. 그럴 수 그렇죠. 있죠. 근데 이렇게 상한 거 먹고 탈이 났어요. 만약에. 그러면 음식을 준 주민은
경비원에게 보상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원칙적으로는 가능하죠. 이 민법 750조에 보면은 고의나 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책임져야 된다. 이렇게 규정이 있어요. 책임 규정이. 그러니까 알고 줬을 경우에는 당연한 거고요.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과실로 이런 상한 음식을 줬는데 이걸 먹고 탈이 난 경우라고 하더라도 배상 청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입증이 좀 쉽지가 않죠. 왜냐하면 충분히 어떤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과실로 어떤 음식을 줬는데 그 음식을 먹고 내가 배탈이 났다는 인과관계까지 입증이 모두 다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아파트 단지에서 오래 살다 보면 이제 서로 막 이웃끼리도 음식을 나눠 먹기도 하고 경비원 아저씨에게 명절 이럴 때 음식 네, 드리고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좋은 뜻으로 음식을 줬는데 하필이면 이게 상해서 이게 배탈이 난 경우까지 막 다 민사적으로 청구하고 뭐하고 이런 경우가 사실 현실적으로는 좀 없지만 네. 만약에 이렇게 이거 뚜껑 한 번만 열어보면 알 수 있었을 텐데 네. 집에 오래 방치된 거 알 수 있었을 텐데 고의로 이렇게 상한 음식 줘서 탈이 났다고 하면 이건 진짜 괘씸해서라도 민사 청구뿐만 아니라 이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형사 문제 네. 이것까지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잊을만 하면 떠오르고 잊을만 하면 떠오르는 게 진짜 경비원 갑질인 것 같아요. 이 갑질이 뭐 폭언하고 폭행하고 이것만 갑질이 아니잖아요, 솔직히. 맞아요. 예, 사실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뭐 선물로 가장한, 선물로 포장된 갑질을 또 선물을 한 거죠. 아유. 신종 갑질로 보이는데요. 이렇게 상대를 인격적으로 무시하는 행동들, 요거 외에도 그런 거 다 갑질입니다. 지난 6월에 벌어진 사건이었죠. 서울 마포구의 한 아파트 20대 입주민이 수년간 경비원에게 개처럼 멍멍 쥐적거렸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또 공분을 샀던 그런 일이 있었어요. 아, 그거 아니죠, 진짜. 그리고 이렇게 막말하는 거 말고도 쓸데없는 거 막 시키는 것도 있잖아요. 아, 일 시키는 거. 네, 이 문제 입주민 경비실에 맡긴 택배 배달해달라, 또 10분마다 흡연구역을 순찰하라, 상가 주변에 있는 담배꽁초나 뭐 쓰레기 같은 거 치워라, 이런 소소한 일, 아주 사소한 일을 다 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갑질 버티다 못해서 그만둔 경비원만 10여 명에 달했고요. 결국 업무 방해와 보복, 협박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가 됐습니다. 아니 경비원분들한테 이런 일 시키는 걸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 것 같아요. 네, 경비원의 주 업무가 사실 우리 마을을 지켜달라는 맞아요. 거잖아요. 근데 네. 이 업무 외에도 너무 사소한 일, 정말 허드렛 일을 시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한 아파트에서는 짐이나 장바구니를 든 주민이 있으면 네. 경비실에서 지켜보고 있다가 알아서 나와서 상전 오시니까 입구 문을 열어달라. 이런 또 주문을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이게 아예 네. 벽보에 붙었거든요. 어머, 웬일이야. 입주민 대표회의에서는 경비원 교육을 시키겠다는 해괴한 결론을 내서 더 논란이 됐습니다. 경비원에게 별일 다 시키네, 진짜. 근데 이제부터 경비원에게 허드렛 일 시키거나 갑질하는 게 법으로 이제 금지된다, 이렇게 나오던데 맞습니까? 맞아요. 공동주택관리법이 개정이 됐고 이게 네. 이번 달 21일부터 시행되게 됐습니다. 아. 근데 이제 여기에 따르면 앞으로 입주민들이 이렇게 경비원들한테 갑질하는 행위를 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네. 왜냐하면 경비원의 업무 범위가 정해졌어요. 경비원 본연의 업무, 경비업무 외에 딱 할 수 있는 게 4가지로 정해졌는데 첫 번째로는 청소 같은 환경 관리 업무, 청소. 그리고 재활용품 분리 배출할 때 네. 이걸 감독하고 관리하고 단속하는 업무, 그리고 이제 그 주차 관리 업무를 하기는 하는데 경우가 한정이 됐어요. 네. 또 위험한 상황이나 도난 상황을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경우에만 주차 관리 업무를 할 수가 있어서 네. 뭐 막 발레 주차해달라 이런 거는 안 되고요. 그리고 택배 관련 업무도 물품을 경비실에 보관하는 업무만 할 수 있도록 그렇죠. 정해졌습니다. 맞아요. 경비원분들한테 그 발렛 주차 부탁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았었는데 네. 이제 네. 이런 거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뭐 주차 대행을 해달라 마치 자기 개인 비서처럼 그리고 이런 분들도 계셨어요. 물품 택배 물품 경비실에 있으니까 찾아가세요. 그러면 문 앞까지 배송해달라. 그런 것들 때문에 많이 문제가 됐었고 우리 행복한 아침 시간에서도 그런 사건들 많이 다뤘었는데 네. 앞으로는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요 시행되는 개정안을 만약에 어기고 이렇게 허드렛 일을 시키게 되면 최대 과태료가요 1,000만 원까지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네. 아니 이번 기회로 경비원분들의 처우가 좀 확실하게 개선이 됐으면 네. 좋겠습니다. 아니 다시 한번 생각해. 못된 사람들이 많은 건가? 이건 진짜 나쁜 사람이죠. 진짜 나쁜 네, 사람이에요. 네. 네. 좋은 사람도 많은데. 글쎄 네. 말이에요. 이런 자. 일이 끊이지 않으니까 너무 안타까워요. 예. 네. 각종 사건 사고를 법의 관점에서 한번 풀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냥 용돈은 주는 걸로 합시다. 용돈 줘, 용돈! 살면서 겪게 되는 모든 고민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인생 Q&A 이호선의 용한 상담소입니다. 이호선 전문가입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 저 영상은 봐도 정말 재밌어요. 아, 그럼요. 뭐든지 다 알려주겠다는. 내 품 안에 와라. 네, 그런 행동일 텐데. 자, 오늘은 또 어떤 고민이 들어와 있는지 사연자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디 사는 누구신가요? 안녕하세요. 서울의 남편과 자영업을 하고 있는 60대 아줌마입니다. 남편과 저는 가진 거 한 푼 없이 시작해서 평생 뼈 빠지게 일만 했습니다. 그렇게 마련한 작은 아파트 한 채가 우리 부부의 유일한 재산입니다. 그런데 하나뿐인 아들이 얼마 전 황당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부모 재산을 어차피 다 자기한테 줄 거 아니냐는 겁니다. 뭐요? 그래서 물려줄 재산이 어디냐고 물으니 7억까지 오르니 아파트가 유산이지 이러는 거예요. 정말 제 자식이지만 저희 아들은 정말 대책이 없는 애예요. 대학도 휴학을 밥 먹듯이 해서 4년 다닐 걸 7년 겨우 졸업했고요. 회사에 합격해도 금방 그만두고 실업급여 찔끔 나오는 거 봤다가 돈 떨어지면 다시 아무데나 취업을 하는 식입니다. 또 창피한 얘기지만 30이 넘는 지금도 저희에게 다시 용돈을 받아갑니다. 저희는 아들이 좋은 회사에 들어가서 결혼도 했으면 좋겠는데 아들은 어차피 여기가 자기 살 아파트라고 독립할 생각도 안 하니 젊을 때는 바쁘게 돈 번다고 자식 교육을 제대로 못 시켜서 얘가 이렇게 못난 건지 저를 원망하게 되네요. 열심히 살 생각은 안 하고 부모 재산 받을 날이나 기다리는 배짱이 같은 우리 아들. 정말 혼쭐을 내서라도 정신을 차리게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유, 답답해. 배짱이처럼 계획 없이 나태하게 사는 아들. 이거 네. 어떻게 할까? 이런 건데. 네. 참. 그러니까 반대로 부모님은 정말 개미처럼 열심히 살아오신 거잖아요. 그러네요. 그래서 아들에게 느끼는 실망감이 더 큰 것 같거든요. 소장님 어떻게 보셨어요? 이런 자식들 요새 많습니다. 네. 먼저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자식이 한없이 귀하고 이 아이들처럼 우리에게 기쁨과 소망인 적이 없었어요. 그러나 막상 성인이 되고 그 역할을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다른 방향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최근에는 물론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또 포기해야 될 게 너무 많은 N포 세대라서 그렇다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닌가? 지금 같은 경우는 부모의 재산을 미리 마치 본인의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인데 최근에 이런 정도까지 아니더라도 이렇게 부모에게 기대어 사는 청년들 굉장히 많고 이 세대들을 다 우리가 캥거루족이다 많이 들어보셨죠? 네. 근데 이 캥거루족이라는 게 이미 성장해서 자기 뱃속에서 밖으로 나가야 될 거대한 자녀 캥거루가 내 뱃속에 여전히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가 부모 주머니는 찢어지게 되는 건데 이런 비슷한 말들이 워낙에 많습니다. 여러분 빨대족 들어보셨죠? 취집장가 안 가고 부모 옆에 들러붙어서 취업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모 연금에 빨대를 꽂는. 그 빨대족도 있는 반면에 연호족이라고 그래도 처음에는 독립하려고 나갔다가 다시금 집으로 이렇게 돌아오는 우리가 이제 연호가 다시 돌아오잖아요. 네, 연호족이에요. 그런 연호족도 있고 이런 성향이 워낙에 많은데 이게 물론 우리나라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일본에도 이런 유형의 자녀들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흔히 기생적 독신자라고 불러요. 이 기생적 독신자라고 하는 건 우리가 좋은 말로 우리나라는 이게 취업까지 포기한 이른바 삶을 달관한 것 같다. 달관 세대다 이렇게 부르긴 합니다만
중요한 건 내 자식이 그러잖아요. 어떻게 할 방법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네. 근데 이 아들이 진짜 얄밉고 괘씸한 게요. 뭐 게으르고 뭐 이래 보이는데 머리를 다 쓴 거예요. 치밀하게 계획적으로. 엄마 아빠 집이 7억이 올랐으니까 그거 내 거네. 이 생각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그러니까 평생 뼈 빠지게 일해서 고생해서 다 키워놨더니만 아유 어차피 부모 재산은 제 거잖아요. 부모 거는 내 거. 이거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 이게 너무 속상할 것 같아요. 네. 그 요새 이과가 많은데 이과 가르쳤더니 이렇게 치밀하게 부모 재산을 계산하는 이런 양상도 있을 수 있는데 물론 사람이 살아가는 과정에 애들이 머리가 크면 여러 가지 계산을 하는 거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부모와 함께 있을 때 그런 얘기를 서슴없이 한다는 건 관계상에 있어서 생각을 해볼 주제가 굉장히 많은 겁니다. 아마 이 부모님 지금 이 아들이 30대잖아요. 30대면 지금의 30대 아들을 둔 세대라면 그래도 이 딸보다 아들에 대한 기대가 더 큰 세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아들에 대해서 잘 키우고 멋지게 성장해서 사회에 독립적으로 적응하고 그래서 멋진 남자로 그렇게 결혼도 하고 우리 며느리도 보고 또 그렇게 손주도 보고 아마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셨을 텐데 부모님 심정은 어떨까요? 이 아들이 왜 이럴까? 내 자식이 왜 이럴까? 내가 잘못했나? 아니면 너의 문제니? 그렇죠. 이럴 때 가지고 있던 기대가 무너지는 그 느낌. 심지어는 아들이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들마다 그 느껴지는 안타까움과 그걸 넘은 배신감. 이거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내 자식이지고 또 창피하지만 하면서 해주신 말씀들이 있어요. 그런 얘기를 하실 때에는 그 심정은 오죽하시겠어요. 네. 부모의 바람 정반대로 지금 살고 있는 모습인데 30이 넘었는데 일단 부모님을 같이 사는 건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다달이 용돈까지 받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이런 사람 좀 있대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캥거루족. 그러니까 부모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그런 성인들을 캥거루족이라고 하는데 최근 통계에 따르면 30, 40대 한참 일할 그 30, 40대 캥거루족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20세 이상 성인 인구가 어떻게 생활비를 마련하고 있는지 알아봤는데 본인이 직접 일을 해서 돈을 번다는 응답이 40.9%로 가장 많았어요. 그렇죠. 근데 두 번째는 배우자를 통해서. 근데 세 번째가 바로 부모의 도움이었는데 그 수가 약 314만 명에 달했어요. 그러니까 이 중에 3040, 그러니까 30대, 40대가 65만 명. 비중으로는 20.7%에 달했는데 캥거루족 5명 중에 1명이 한창 일할 나이인 40대라는 거죠. 네. 그 예전에는 자기 밥벌이 하는 시기 정도가 네. 되면 이제 나가서 독립하는 건데 경제적인 독립을 이루면 이제 진정한 독립이 되는 건데 요즘에는 그게 아니고 그 집에서 나가는 그러니까 독립하는 시기가 점점 늦춰지는 것 같아서 최근 통계 중에 굉장히 저도 깜짝 놀란 통계가 있었는데요. 우리나라 50대 미혼 남성의 비율이 50대 전체 미혼 남성의 10%가 넘습니다. 네. 이거 깜짝 놀랄 일이에요. 지금 50대에 접어든 남성들이 결혼을 안 한 채 50대에 접어든 그 비율이 10%가 넘는다는 겁니다. 여성 비율이 뭐 3, 4%에 해당됐던 거에 비해서는 깜짝 놀랄 일인데 앞으로 지금 30대, 40대를 구가하고 있는 분들이 미혼으로 살아가는 분들 주변에 굉장히 많잖아요. 이분들이 이제 점차 나이 들어가게 될 텐데 그럼 우리가 이런 생각하게 되죠. 아니 도대체 자식들 독립도 늦어지고 결혼도 하지 않는 이유는 뭘까? 다들 아실 겁니다. 사는 게 힘들어요. 우리가 조금 전에 우리 행복한 아침 시작하면서 아침 뉴스에도 우리 같이 얘기 나눴습니다만 집을 살 수가 없습니다. 네, 맞아요. 그렇잖아요. 네. 아니 얼마 전에 저희 아들이 집 좀 어떻게 좀 알아봐달라고 해가지고 월세를 알아보러 제가 노량진에 갔는데 가서 봤더니 너무 비싼데 방은 요만해요. 맞아요. 맞아요. 어떻게 가서 살겠나 싶을 정도로 네. 너무 저게 속상할 정도로 그래도 뭐 어떡하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이래저래 월세를 구했는데 참 살기 쉽지 않은 세상이다 보니 말씀하신 대로 독립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게 일단 크고요. 두 번째로는 안 하는 자녀들도 많습니다. 사실 우리가 요새 이렇게 약간 의존성이 커진 요 세대의 인류를 뭐라고 부르냐면 요새는 호모 퍼피라고 불러요. 호모 퍼피? 호모 퍼피라니까 퍼피가 뭐냐면 강아지라는 뜻이잖아요. 너무나도 수능적이고 너무나도 귀엽지만 대신에 성장하지 않는 굉장히 아주 유약한 세대를 흔히 호모 퍼피라 그러는데 무조건 유약하다고 얘기할 수만은 없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의 부모 품을 떠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이런 그룹도 있다는 거죠.
첫 번째로는 독립을 못하는 그룹이 있었다면 두 번째 독립을 안 하는 그룹이 있어요. 세 번째 그룹은 뭐냐면 부모들이 붙잡는 그룹도 있어요. 그래요. 부모님들이 손에 두고 싶어서. 그렇죠. 딱 품에 끼고서는 아우 못 나가. 네가 뭘 할 줄 아니 하면서 오히려 의존성을 강화하는 그룹들도 있는데 제가 여기서 좀 여쭤볼게요. 우리 지금 이재용 아나운서하고 그다음에 박수림 씨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네.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 부모도 성장하는 과정에 책임이 있죠. 그렇죠. 어디까지 책임을 지는 게 맞는 걸까요?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취업을 해서 경제적인 능력이 생기면 그때부터는 스스로 개척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 시기가 점점 늦어지고 있어서 그게 문제인 우리 거예요. 아들은 벌써부터 독립할 거라던데요. 20살 되면 전 독립할 거예요. 그래서 그럼 독립하면 너 몸만 나가면 되냐 했더니 그건 다 해주셔야죠. 이렇게 그렇지. 얘기하는데 뭘 해줘? 네가 알아서 해야지. 저 그러니까 그렇게 이 아이들이 얘기했거든요. 생각하는 독립이라는 건 집에서 나가면 독립이라고 나간다면 독립. 생각하는데 네.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게 독립이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걸 생각하다 보면 집안에만 이게 문제가 아니고요. 사회적인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럼요. 청년 문제를 얘기하면요. 이 부모 입장에서 어른 입장에서 굉장히 미안해요. 맞습니다. 아까도 잠깐 언급하셨지만 이 아이들이 당장 돈을 벌어서 취직을 했다고 자기 몸 누일 수 있는 공간을 자기 돈으로 한다? 이거 안 돼요. 쉽지 않아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집을 산다? 이건 말도 안 되게 지금 집값이 올랐고요. 저도 어제 그제 제 큰아이하고 이런 얘기를 계속 했는데 제 큰아이도 뭐 월급이 아주 적지 않은 회사에 다니고 있지만 네. 그런데도 얘가 혼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저 둘이서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집값을 이렇게 이 친구한테 맞는 집값을 이렇게 봤어요. 도대체 살 수가 없어요. 없죠. 네. 그러면 얘를 제가 지원을 해주면 제가 살 수가 없어요. 이거 어떻게 해? 두 분이 같이 나가세요. 같이 나가서 한번 살아보십시오. 아니 그래서 네네. 요즘은 부모 집에 얹혀 사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인식 자체가 아이고. 결혼 때까지는 도와줘야 된다 이렇게도 변화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이게 안타까운 건데, 네. 요거 솔루션을 한번 봐야죠. 그래야겠죠. 그러니까 그 부모 재산만 믿는 배짱이 아들 혼쭐 내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러셨는데 어떻게 하면 첫 번째 될까요? 솔루션. 친절을 멈춰라. 멈춰? 자식에게도 친절을 멈춰라. 그럼요. 요새 자식이 오죽하면 금쪽 같은 내 새끼입니다. 오죽하면. 그런데 옛날에도 금쪽 같았고 지금도 금쪽 같지만 요새 금쪽이 하나나 둘밖에 없어요. 그렇다 보니 이 금쪽 같은 내 새끼에 대해서 굉장한 투자를 하고 이런 투자는 물적 투자뿐만 아니라 심적 투자, 맞아요. 노동력 투자 다 들어갑니다. 이런 걸 합쳐서 우리가 부모 투자라고 불러요. 과거에 비해서 아이들 줄어들고 또 함께 지불해야 될 심리적인, 물리적인 요소들이 많다 보니 부모 투자도 굉장히 늘어난 게 맞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 부모들이 아이들에 대해서 평생 친절한 부모가 돼요. 모든 것들을 올인 원으로 다 서비스해주는 이런 부모가 되다 보니 이게 아이들과 좋은 부모로서 역할을 하고 또 내가 괜찮은 아버지, 괜찮은 엄마 역할을 하고 또 전문가들이 이야기하잖아요. 혼내지 마세요. 친절하게 대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칭찬해 주세요. 지금 이런 세대가 나이를 먹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 무슨 일이 생기는가? 친절하는 것 플러스 울타리와 경계를 명확하게 짓는 과정도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많이 상실이 된 거예요. 그렇다 보니 지금 우리가 부모님들에 대해서 뭐라고 나무랄 수는 없을 겁니다만 부모님들께서도 지나칠 정도로 이 아이를 안타깝게 생각하고 지나칠 정도로 친절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심지어 아마 부모님들 중에 한 분은 남몰래 아이한테 그러셨을 겁니다. 야, 이 집 네 거야. 이렇게 얘기하셨을 수도 있어요. 네. 이런 지나친 친절은 그래. 결국은 자식을 독립에서 멀어지게끔 하는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기 때문에 먼저 친절을 멈추는 것부터 고려하는 것. 그게 첫 번째 시작이죠. 그리고 그게 아버지, 어머니가 그럴 수도 있는데 네. 요즘에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제일 너무 할아버지가 친절하셔. 예, 손주한테 그래. 내가 가면 이 집 네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맞아, 많아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살아요.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는 그러니까 지나친 친절이 아이를 게으르게 한다 이런 얘기군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친구 지금 보면 요즘 자녀들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아들이 과연 집안에서 일종의 어떤 사회인으로서 가족원으로서 압력을 느낀 적이 있겠는가? 저는 없을 거라고 봐요. 괜찮다. 너만 열심히 살아라. 너만 잘해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친구 생각에는 머릿속에 부모의 재산이
항상 자기 것이라고 생각했고 거기부터 출발을 하는 거죠. 아. 그렇다 보니 많은 경우 우리가 실제 부모들을 부모가 가지고 있는 이 경제적 상황을 모르는 자녀가 되게 많아요. 네. 부모는 당연히 뚝딱하면 돈 나오고 뚝딱하면 돈이 나오는 이런 화수분 같은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아들은 게으른 게 맞아요. 아. 일부 열심히 노력한 부분도 있겠지만 게으른 것도 맞고요. 무엇보다 부모를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부모가 압력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것도 알고 있고요. 내가 이 압력을 행사했을 때 한다 하더라도 어떻게 무시할 수 있는지도 잘 알고 있는 자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부모의 사랑을 볼모로 잡고 있는 건데 엄밀히 말하면 자식 생각에는 혼줄을 내주려는 부모를 생각하면서 부모가 나를 돈줄을 내줬으면 좋겠다. 요새 돈으로 혼내주는 걸 돈줄 내준다 그러잖아요. 이런 기대를 하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거 왜 그런지 저 알 것 같아요. 뭐? 이 믿을 구석이 있어서 그래요. 그럼, 이 부모 맞아. 믿을 건 있으니까 게으르게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극약처 개방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불편하게 해야죠. 불편하게. 그럼요. 자식이 다 컸다는 얘기는 이제 사회인으로서 성인 대 성인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언제까지 내 새끼, 언제까지 내 자식이, 물론 항상 그러셨던 건 아니셨을 수 있었지만 자식이 불편한 걸 부모들이 견디지 못합니다. 그런데 불편해야 그 자리를 떠날 생각을 해요. 불편하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일단 보통 어머니, 아버지 두 분 중에 한 분이 계시면 그 두 분 중에 한 분은 자식 편이에요. 그래서 불편하게 대하는 부모를 오히려 나무랍니다. 상대 배우자를.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겠어요? 아, 내 편은 항상 여기 있고 나는 항상 방패막이가 있으니 불편 요소가 없어지는 거죠. 불편하게 하셔야 됩니다. 생활하는 것도 불편해야 돼요. 눈빛도 좀 불편하고요. 마음도 좀 불편해야 됩니다. 불편한 자리여야지 떠나고 싶지 편한 자리에 누가 떠나고 싶겠어요? 저라도 그냥 있겠어요. 네. 또 소장님 좀 딱 부러지게 불편한 것도 중요한데 딱 부러지게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아, 나 이 집에 못 있겠어. 나 독립할 거야. 이런 마음이 질색하게. 아들이 네. 딱 그 마음 들게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잔소리를 계속하면 돼요. 집에 쥐를 뒤에서 키울까? 불안할 때까지. 그렇죠. 네, 계속. 아니, 요새 친구들이 그 농담 삼아 하는 표현, 귀에 피나도록 잔소리 네. 한다고. 그거 괜찮은 방법입니다. 계속 귀찮게 해야죠. 귀찮게 하실 필요도 있고요. 네 계획은 어떻게 되니? 넌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생각이니? 계속? 그리고 우리 집은 지금 엄마가 몇 살이고 아버지 몇 살인데 우린 앞으로 이렇게 살게 되면 우리가 지금 7억 집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거 올라서 7억이에요. 지금 전체적으로 집이 오르고 있잖아요. 네. 올라서 7억인 건데 이것도 떨어지지 않는다는 그럼, 보장이 그럼. 없잖아요. 맞아. 우리 지금 연금 아무것도 돼 있는 거 없다. 아무것도 돼 있는 거 없어서 이거 같이 살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넌 어떤 계획이 있니? 솔직하게 상황도 말씀하시고요. 독촉하셔야 돼요. 너의 삶을 독촉하셔야 돼요. 자녀의 삶을 독촉하셔야 됩니다. 그거 되게 중요해요. 불편해요. 부모도 그 얘기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디 사랑만으로 자식을 키우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부모가 아이한테 성질을 내고 혼냈는데 맞아요. 요즘 반대예요. 맞아요. 아이들이 부모한테 아이들이- 성질을 내. 그리고 아이들이 상전이에요. 됐어.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불편하게 한다고 해도 부모가 그렇게 불편하게 못해요. 오히려 부모가 불편해서 그래, 내가 아마 이런 잘못했다, 사연도 나온 것 같은데. 네. 근데 이런 그 게으르고 나태한 아이들, 네. 이 아이들이 돈이 있다고 이렇게 게으르고 돈이 없다고 게으르지 않고 이럴까? 있고 없고 간에 다 게으르지 않을까요? 그렇죠.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네. 다 게으르죠. 7억까지 오른 아파트 때문이야. 그래? 너 돈이 돈대요? 올랐으니까. 믿는 구석?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당연히 게을러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아주 중요한 말씀 하셨는데 우리나라 그 노동연구원에서 재밌는 연구가 하나 나왔어요. 네. 그게 바로 뭐냐. 오랫동안 독립하지 않는 자녀들이 도대체 어떤 요인 때문에 그럴까에 대한 연구를 한 게 있는데 그 연구 중에 가장 1번이 뭐냐. 부모의 경제력이었습니다. 다른 사례도 있긴 합니다만 부모의 경제력이 높으면 이게 상대적으로 자녀들의 의존성을 높이더라는 거죠. 근데 이제 분명한 건 우리가 부모가 가지고 있는 이 보금자리가 독이 아니고요. 너무 지나치게 허용적인 자리가 독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생각하신다면 때로는 우리가 사랑하는 방식은 거절로서도 사랑할 필요가 그래요.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아이한테 허세 부리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아, 뭘 가지고 있다. 야, 걱정하지 마. 그래. 아빠가 다 든든하게 해줄게. 이게 아니고 솔직하게 얘기해야 돼. 네. 힘드니 아빠도 힘들다. 그렇지. 이렇게 아프니 나도 아프다. 이렇게 해줘야 돼. 맞아. 친절을 멈춰라. 독립의 맛을 알게 하라. 독립의 맛? 아, 이거 되게 중요한 건데요. 가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얘기를 나누고 있는 이 자식이, 이 자녀가 아유, 한심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자녀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이 아들도 부모랑 살고 싶어 살겠어요? 번듯하게 살고 싶었을 겁니다. 번듯한 직장에 그렇지. 번듯한 거 해가면서 친구들 앞에서 야, 나 여기 다녀. 나 이렇게 집 엉뚱거리면서. 사고 아유, 있어. 그럼요. 이 얘기 하고 싶은 자녀입니다. 그거 무조건 나무랄 수는 없어요. 근데 분명한 건 모르겠는데 지금 상황에서 어쨌든 상황이 계속 아르바이트 혹은 단기 일자리 혹은 뭐 실업급여 이런 걸로 지금 전전하고 있다. 그리고 번듯한 직장을 안 잡으려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이랄까? 그렇게 살아가는 게 걱정이 되기도 하고 심지어 부모의 돈으로, 부모의 재산으로 살려고 하는 것, 이 부분은 적절하지 않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가 적어도 몇 가지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아들은 첫째, 또래 압력 없고요. 옆에서 같이 있는 친구들 중에 좀 압력이 되고 비교가 되고 내가 따라잡고 싶고 이런 압력이 일단 없고요. 두 번째, 부모 압력도 없잖아요. 그러면 이런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 중에 하나가 뭐냐? 정말 미안한 얘기인데요. 이 친구들은 겁도 많습니다. 겁도 많아서 뭘 선뜻 시작하지도 못하는 네.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뭔가 시작할 그 기쁨의 기대를 갖도록 하는 것, 그것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게 두 번째 솔루션의 이제 시작점입니다. 네. 근데 부모 입장에서는 뭔가 준비가 안 된 애가 나가겠다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좀 불안할까요? 네. 불안은 본인의 미래에 더 불안하세요. 네네. 제가 그 말씀은 꼭 드리고 싶은 게 지금 분리하지 않으면 이제 평생 같이 살 궁리를 하셔야 될 겁니다. 아유.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같이 살아도 속이 터지죠. 떨어져 있으면 걱정이 돼요. 차라리 이래도 걱정 저래도 걱정이라면 떨어져 있는 게 자녀를 위해서도 낫고 그리고 부모를 위해서도 훨씬 낫습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렇게 약간씩 자극이 아니라 아예 물리적 거리를 두는 게 자녀가 가지고 있는 독립성뿐만 아니라 내가 혼자 살아보니까 괜찮아. 혼자 살아보니까 또 살만해. 전적으로 혼자 사는 게 아니라 처음에 지금 도움을 좀 받고 시작해야 되겠죠? 그렇게 살아보니까 내가 뭔가 할 수 있다라는 생각뿐만 아니라 부모의 잔소리 없고 나 조금 불편하지만 그래도 살만하고 이런 경험의 맛, 기쁨의 맛, 혼자 사는 즐거움을 알기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아이를 독립시키기 위해서 뭐부터 해야 될까요? 뭐 해야 될 게 많은데요. 일단은 단기로 거주할 집부터 구하긴 하셔야 될 겁니다. 네. 구하기. 저희 이번에 저희 아들 그 노량진에다 집을 얻었는데요. 월세가 보통 500이더라고요. 네. 보통 월세 500에 그다음에 보증금 보증금. 500에 그다음에 보증금. 월세가 이렇게 뭐 20, 30, 40, 50 이런 네. 식으로 나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는 좀 깎았어요, 월세를. 공무원 준비해요? 노량진? 아니, 공무원 준비 안 해요. 안 준비해요. 안 준비하고 있어요. 준비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저도 하도 답답해서 내보낸 겁니다. 네. 답답해서. 그리고 언제까지 자식을 품에 끼고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아무것도 없이 빈털터리로 나가면 완전히 좌절해버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최소한 일정 시간 동안 어떤 월세라든지 이런 거 지불하시고요. 최소한의 생활비. 그러면 그 자녀들 중에는 부족해라고 하는 자녀들도 있지만 지금 이 자녀 같은 경우에는 아르바이트도 좀 하고요. 실업급여도 받고요. 완전히 아무것도 하지 않는 자녀는 아니거든요. 네. 그럼 나머지는 본인이 알아서 충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쯤 요 기간만 좀 나가 살아봐라. 어떻겠니? 같이 얘기해 보시고 단기로 살 집 1년도 좋고요. 보통 월세는 1년이니까 그렇게 해서 아주 기본적인 생활비 또 아주 기본적인 월세 이런 것만 내주신다면 어쩌면 비싸고 좋은 집 아니어도 맞아요. 괜찮으니까 네. 독립의 시작이 되지 않을까 일단 싶어요. 나가야죠. 네. 근데 부모님이 지금 당장 아들을 독립시킬 여건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독립시킬 여건이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면 고민을 좀 해야죠. 어떻게 일단 독립의 의지를 물어봤을 거고 또 독립을 하겠다는 생각이 일부라도 있다면 방을 좀 줄여가야죠. 우리가 어떻게 뭐 그럴듯한 뻔한 그런 일을 하겠어요. 네. 그렇게는 못합니다. 그러니 조금 더 싼 지역에 가도 되고요. 왜냐 지금 현재 정해진 직장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더 싼 지역으로 가도 돼요. 조금 더 멀리 가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아주 멀지 않은 범위 내에서 너무 징그럽게 불편하지만 않은 곳이라면 그냥 우리가 제공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집의 규모를 조금 줄여가고 그다음에 월세의 규모를 좀 줄여가는 방식으로 할 수밖에 없죠. 네. 네. 근데 오늘 사연을 보내주신 분도 그래요. 또 아이를 원망하는 듯한 얘기를 적어주시다가 중간에 또 보니까 내가 바빠서 이 아이 교육을 제대로 못 시켜서 다 제 탓이에요. 살기 이래요. 바빠서 우리 부모들 마음이 또 이래요. 아유, 맞아요. 네.
아니 그 자식이 이렇게 됐을 때는 부모 스스로 돌아보지 않고 또 남몰래 베갯닛에 눈물 흘리지 않는 부모 없을 겁니다. 맞아요. 다만 분명한 건 아파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때로는 사랑은 거절로서도 이루어져야 된다고. 독립을 원하신다면 혼쭐을 낼 게 아니라요. 네. 독립을 하도록 하셔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부모가 진짜 아무리 바빠도 네. 자녀가 뭐 때문에 휴학하는지 그런 것도 좀 알아야 될 것 네. 같아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대화를 많이 나누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맞아. 대화도 끊기면 못하는 정도까지 가게 되더라고요. 네. 그 대화가 일찍 시작됐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가 지금 이미 성인이 된 자녀를 두고 이 성인이 된 자녀의 이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때로는 어떡하지 앞으로 그럼 애들하고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네. 이런 자녀의 독립에 관련된 게 사실 교육의 최종 목표예요. 그런데 이 독립을 향해 갈 때 첫째 부부 간의 합의가 돼야 됩니다. 그렇지. 이 사람 이 말하고 저 사람 저 말하는 거 안 돼요. 중요하고요. 두 번째 아이들에게도 끊임없이 사전에 고지하셔야 됩니다. 저희 아이들은 27살 12월까지만 지원을 하기로 했어요. 물론 많은 지원도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한을 정해놓으면 아이들도 닥치는 임박한 미래에 대해서 마음의 조급함을 느끼는 시기가 그러겠네. 반드시 옵니다. 굉장히 중요하고 네. 나름대로 머릿속에 시뮬레이션, 그림을 그려보기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 될 거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 어렸을 때부터 너무 밀착되는 것이 아니라 성인이 되면 당연히 자녀들하고 일정 거리를 두는 게 맞는 거예요. 네. 그건 물리적인 거리도 한번 도와보시고 정서적으로도 부모가 자식을 붙잡지는 않도록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나머지는 일단 독립을 했잖아요. 기꺼이 브라보를 해주세요. 너 진짜 멋지다. 너 어쩜 이렇게 잘 살아가니? 이게 부모들이 해야 될 과정이자 방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27살 12월? 25살 12월은 안 되나요? 좀 그거 줄이고 이러지. 싶어. 우리 사회 여건상 조금 일러요. 네, 그런가요? 그리고 이거 하려면 우리 사회가 뒷받침이 돼야 돼요. 맞아. 우리 청년들이 원활하게 취업이 돼야 되는 거고.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 아이들이 취업이 돼서 지 몸, 누일 어느 정도 만족할 만한 공간을 구할 수 있는 정도의 네. 분위기가 돼야 되는데 지금 크게 안 되잖아요. 그게. 너무 가장 어려운 거죠, 네. 사실. 네. 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번 한 주도 금방 지나갈 거예요. 네. 왜냐하면 월요일인데 오늘 대체 휴일이기 때문에. 네, 오늘 쉬는 날인데 또 중부 지역을 중심으로는 비가 오는 곳 네. 있다고 하니까 외출하실 때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 더 알찬 소식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